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막 한복판. 전 세계 무기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명중률 100%, 발사거리 2배, 기록은 없었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발로 모든 걸 바꿔버린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차가 중동훈련장에 등장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전차는 사막의 모든 편견을 깨부쉈습니다. 스펙보다 낮게 알려진 성능, 차가운 겸손 뒤에 숨겨졌던 진짜 무기, 우린 속았던 겁니다. 허세가 아니라 겸손해, 공격이 아니라 진심에, 금빛 사막 위에 우직하게 서 있던 그 모습. 지금부터 그날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무함마드 알카세미, 아랍에미리트 육군 중령입니다. 군에 입대한 뒤 줄곧 무기 성능 평가와 실전 배치 전략을 맡아온 제가 한 나라의 무기를 보고 속았다고 외친 적은 단 한 번뿐입니다. 바로 몇 달 전 아라모라 훈련장에서 한국군의 K2 전차를 처음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던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국군이 사상 최초로 우리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죠. 12대의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까지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중거리 미사일, 천무 등 여러 무기를 수출했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지만 기후와 지형이 극단적으로 다른 중동 환경에서 과연 괜찮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겸손했습니다. 사막 훈련은 처음입니다. 실전 거리 테스트는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 한국은 선진 무기 국가라고 보긴 어렵겠지. 실제로 우리 교관진들 사이에서도 한국 무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보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고참 장교들은 아시아 전차가 사막에서 제대로 버틸 수나 있을까라며 노골적으로 의심하기도 했죠. 훈련 시작 전 브리핑에서도 한국 측 지휘관은 계속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기대는 접어두는 게 맞겠구나.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선입견이 컸습니다.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실전 경험이 부족한 나라의 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훈련 첫날 K2의 실사격 테스트가 시작되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이건 사기야. 3km가 최대 유효거리라고 공식 발표된 K2가 실제로는 4.5km를 넘는 거리에서 연달아 포탄을 명중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요. 사막의 바람도 열기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정확히 표적 중앙을 관통했을 때 관측소는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관측병이 다시 한번 쌍안경을 들여다본 뒤 외쳤습니다. 직격입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포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차율 제로,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숨긴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훈련장을 지켜보던 저희 기술 장교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긴급회의가 열렸고 저 또한 이건 납품 사기를 당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식 자료와 실제 성능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도대체 진짜 스펙이 뭔지 알고나 있는 거야? 한 참모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충격적인 실전 성능을 보여준 한국군은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단 겁니다. 환호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침착한 태도마저 낯설었습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이었다면 벌써 어떻습니까? 놀랐죠? 라며 으스댔을 텐데 의들은 다음 테스트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K2가 왜 이렇게 성능을 숨긴 채 수출되었는지 꼭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속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함께 이런 무기를 만들면서도 겸손하게 굴 수 있는 그들의 태도가 오히려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기술 담당 장교들은 작전 지휘 본부 텐트 안에서 머리를 싸맸습니다. 사거리 4.5km, 공식 스펙엔 분명 3km였잖아. 그것도 100% 명중이라니 이건 오히려 불쾌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엔 그렇게 뛰어난 성능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무기들은 진짜 어떤 기준으로 수출되고 있는 걸까? 단순한 홍보 과정인가? 아니면 조직적인 속임수인가?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텐트 안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하산 소령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야.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알고 있던 스펙과 완전히 다르잖아. 압둘라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무기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않아. 스펙은 스펙대로, 실제는 실제대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저 역시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직접 한국 측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오늘 시연에서 보여주신 성능과 우리가 사전에 받은 자료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 처음 본 수치입니다. 처음이라뇨? 사격 성능을 몰랐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김중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예, 한국엔 지형이 평탄하지 않아 3km 이상 거리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고 그나마 있는 평지는 민간 시설과 인접해 있어 장거리 실사격 테스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는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최대 사거리 테스트는 시뮬레이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이유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개된 3km라는 수치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책정된 안전 기준입니다. 저희는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편입니다. 김중령의 답변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최대 성능을 과장해서라도 홍보했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성능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진솔했습니다. 그 장교는 자신있게 뽐내지도 않았고 성능을 과장해 자랑하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모르는 사이에 세계 최상위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시험해볼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한국 측 전차부대 장교들이 전날 밤까지 훈련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비상 매뉴얼을 5번이나 수정하며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자고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완벽주의적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들은 정말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들의 무기가 어떻게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겸손은 자신 없음이 아니라 확신 없는 것에 쉽게 말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김중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만들 때 항상 실전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이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과시보다는 신중함을, 홍보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자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맞는 걸까? 텐트 밖으로 나와 별이 쏟아지는 사막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그런 건 잘 만들겠지. 하지만 전차나 자주포는 솔직히 말해 그런 무기를 개발하려면 오랜 전쟁 경험과 세계 군사 흐름을 이끄는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직 유럽과 미국의 몫이라 생각했죠. 제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은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도 진짜 전쟁 무기는 다른 얘기지라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으며 서구식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건 명확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미국의 화력, 영국의 전통, 이것들이 진정한 군사 강국의 조건이라고 여겨왔죠. 물론 한국도 6.25 전쟁을 겪었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신생 군사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계속될수록 제 고정관념은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사막에서도 내부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었고 전장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통합 시스템은 미국 장비보다도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조작 인터페이스를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처럼 쉽네. 복잡한 매뉴얼 없이도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정비성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와 먼지는 모든 기계 장비의 적입니다. 그런데 K9은 일반적인 야전 정비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독일제 자주포의 경우 전문 기술자가 와야 해결되는 문제들을 일반 정비병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 맞아?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기술 담당 하사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같이 있던 영국 출신의 협력 장교 데이비드 존스 소령은 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왜 놀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국이 한국인데.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국에 2달간 머물며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다녀왔고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중력과 완벽주의는 독일 사람들과 비슷해. 하지만 실용성과 효율성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봐야지.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장교들이 보여주는 겸손함, 실력, 그리고 치밀한 준비 모든 것이 부러웠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중동이라는 세계 전략의 핵심 지역에서 우리가 늘 기술을 제공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 제가 그렇게 깎아내리던 작은 나라에게 기술적으로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 장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이지. 곧 문제가 드러날 거야. 알리 대령이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참 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 자존심은 지켜지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 아직 검증이 부족한 거야. 실전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 저 역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쩐지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가두기엔 너무 조용하고도 확실한 실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에서 보여준 그들의 체계적인 준비, 완벽한 실행, 그리고 과시하지 않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아시아 나라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 불편한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편견과 현실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방산 수출 순위, 기술 발전 속도,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모든 지표가 제 편견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으니까요. 훈련 셋째 날 K2 전차의 고온지형 기동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섭씨 48도, 장화안까지 땀이 찰 정도로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 훈련장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우리 군의 고위급 장교들뿐 아니라 해외 협력국 무관들까지 현장에 총집결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의 무기를 처음 본 이들이었고 저처럼 의심 어린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무관은 아시아 전차가 사막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며 코웃음을 쳤고 독일 관계자는 기껏해야 30분이면 과열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사전 점검에서부터 한국군의 철저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전차의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점검했고 사막 모래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사막은 우리에게 낯선 환경이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미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점검, 필터 교체, 궤도 텐션 조정까지 마치 이 환경에서 수년간 작전을 펼친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경사급변 지형 기동, 두 번째는 모래 지형에서의 회피 운전, K2는 거친 지형을 오히려 물 흐르듯 누비며 돌파했습니다. 서스펜션은 한 번의 충격도 없이 흡수되었고 사막의 모래 속에서도 궤도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급경사를 오르내릴 때의 안정성은 감탄스러웠습니다. 45도 경사에서도 전차는 미끄러지지 않았고 하강시에도 제동력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관측하던 프랑스 무관이 쌍안경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프랑스의 르클레르보다 안정적이야. 더욱 놀라운 건 전차 내부의 온도 관리였습니다. 외부 온도가 48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막에서 전차를 운용하면 내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 승무원이 탈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K2는 내부 온도를 2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냉각 시스템이 가능하지? 독일 기술자가 감탄했습니다. 에어컨이 아닌 전체적인 열 관리 시스템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격 테스트가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4.5km 너머에 움직이는 타깃, 사격 조건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사막 열기에 의해 왜곡되는 공기, 간헐적인 모래바람, 낮은 시야 투과율, 게다가 표적은 시속 20km로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라도 명중률이 50%를 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첫 포탄이 발사되자
타깃의 중앙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순간 훈련장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중인가요? 관측병이 외쳤습니다. 직격입니다. 정중앙 명중. 그 다음 두 번째 포탄, 세 번째 포탄 모두 오차 없이 정확히 명중. 움직이는 표적을 4.5km 거리에서 연속으로 맞춘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K2 전차는 총 12발을 사격했습니다. 모두 4.5km 이상 거리였고 12발 전부가 명중했습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론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관측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우디 무관이 이건 조작된 거 아니냐며 의심했지만 우리 모두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조작할 수도 속일 수도 없는 완벽한 실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장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그냥 전차가 아니야. 그 말이 그날의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우리가 예상했던 성능,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국군 장교들조차 이 결과에 놀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훈련 종료 후 한국의 전차 조종수는 헬멧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전차도 사막에서 이렇게 잘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놀라움이었습니다. 김중령도 저희도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라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술로 진심을 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막 한가운데서 완벽한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K2 전차가 보여준 사격 결과는 단순한 기계적 우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통합된 기술, 조종수의 반응 속도, 조준 장치의 안정성, 그리고 사격 통제 체계 전반의 정밀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정도 무기를 만들면서도 이들은 그토록 겸손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이었다면 벌써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을 것이고 러시아라면 레드스퀘어에서 퍼레이드를 열었을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죠. 세계방산 전시회에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각국 언론을 초청해 시연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마저 보였죠. 마치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놀란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벌써 자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세계방산 전시회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묵묵히 그날의 훈련을 기록했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처음 봤습니다. 승리에 취하지도 않고 성과를 과시하지도 않는 사람들. 오히려 내일은 더 어려운 테스트가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며 장비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측 장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중령과 함께 모래 언덕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죠.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중령님은 왜 어제의 결과를 자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른 나라였다면 벌써 언론에 발표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무기를 광고보다도 실제 상황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겐 늘 두 가지 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선이고 또 하나는 자국민의 신뢰입니다. 그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김중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무기가 정말 효과적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계속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의 무기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한 무기가 아닌 지켜내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과장된 스펙도 없고 과도한 수치 자랑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용히, 꾸준히 필요한 것만을 만들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 무기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실전용입니다. 김중령의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중령은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능을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신뢰를 잃는 것이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철학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분단 상황 때문입니다. 그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장이나 허풍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평가하기에 앞서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그들은 처음이었음에도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내놓았고 우리는 이 나라가 가진 단단함과 진심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 신흥 군사국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럼 중령님은 오늘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중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더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겸손 속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 손에 들려있던 한국산 냉수병 위에 작은 태극기 마크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작고 조용한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구나.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그런 인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곧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강함에 대한 깊은 존경 말입니다. 훈련 마지막 날, 전차 기동과 야간 사격 시연이 끝난 뒤 양국 장교들이 함께 식사하는 간단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군 장교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조금씩 풀어졌고 조심스레 던진 제 질문 하나가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솔직히 K2의 그 성능, 당신들도 처음 본 거 맞습니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장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한국 장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무기를 만듭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여유분이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접근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최대 성능을 홍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으니까요. 그럼 공개하는 스펙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소 성능만 발표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장교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과시하지 않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을 즐겼으며 자신들보다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작은 나라의 열등감이라는 편견은 그날 밤 하나하나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큰 나라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자신감,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 말입니다. 특히 훈련 현장에서 오작동 없이 운용되었던 전차 정비 시스템과 전자 통제 장비에 대해 설명하던 기술 부사관의 말은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는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실전은 이론보다 항상 더 복잡하니까요. 그 한 문장에 담긴 실전 감각, 현장 중심의 철학은 그 어떤 유럽의 기술자보다 깊었습니다. 책상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 철학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부사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언제든 실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장비는 만약에를 대비해서 만들어집니다. 복잡하면 고장날 확률이 높고 고장나면 생명이 위험하니까요.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실용주의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중의 하나가 제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군사학과를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건 우리 무기는 세계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형, 기후,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 최고보다는 우리에게 최고인 것을 추구하죠. 이런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감명 깊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장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그 아래 작은 한국 국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저렇게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다. 그 기술 뒤에는 사람, 정신, 그리고 절제된 진심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데 저는 며칠이 걸렸고 그 며칠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 강함, 과시하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묵묵히 준비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모두 종료된 후
저희 부대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며칠간의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차 기동 데이터, 사격 명중률, 정비, 편의성, 전자장비 간의 연동성, 모든 수치를 종합한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K2 전차는 기존에 운용 중인 어떠한 외국 전차보다도 사막 환경에 더 적합하다. 그 순간 우리 내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프랑스제, 독일제 전차 도입만을 논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산 소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수치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명중률 100%라니 이런 결과는 처음 봅니다. 압둘라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클레르나 레오파르트도 이 정도 성능은 못 내죠. 특히 사막 환경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국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는 특별한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군 기술진과 함께 사막 실전 배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무 점검일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한국 기술진은 우리 지형 분석 자료에 맞춰 K2의 옵션을 조정하고 내부 센서 값을 재설정했습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작전 환경이 다릅니다. 똑같은 전차라도 운용 환경에 맞춰 최적화해야 진정한 성능이 나옵니다. 기술보좌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파트너의 자세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의 작전 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우리 승무원들의 운용 습관까지 분석해서 인터페이스를 조정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방침이었습니다. 이런 맞춤형 접근은 다른 어떤 무기 수출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또다시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문제되는 과열, 정비성, 궤도 침하 문제까지 모두 보완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특히 모래폭풍 속에서의 주행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시야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도 열상 장비와 레이더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전차들이 모래폭풍을 만나면 작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중얼거린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무기, 진심으로 우리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서 우리 군의 생존성 자체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측 장교와 단둘이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게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왜 K2를 믿기 힘드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당신들보다 더 무서운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때로는 현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흰 성능보다 진심을 먼저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과장된 홍보 대신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이죠.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건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 그들의 조용한 강함이,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후 아부다비 본부에서 고위급 무기 선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무기별 평가 결과가 보고되었고 K2 전차에 대한 제 보고서는 한 장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17페이지짜리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막 적응성, 기동력, 통제력, 유지비, 수리 용이성, 무엇보다 신뢰성이라는 항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기대 이상, 강력히 도입 검토 요망.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보수적인 성향의 장교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제 보고서를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어갔습니다. 특히 실전 배치 시 예상 효과 부분에서는 모두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존 전차 대비 작전 효율성 300% 향상, 정비시간 50% 단축, 승무원 생존율 대폭 증가 같은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알리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말 검증된 건가?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의에서 아직도 한국 거냐?
며 비웃던 몇몇 참모들이 제 눈을 피하며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하산 대령은 계속해서 프랑스제 르클레르를 밀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무게감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프랑스제보다 낫다는 겁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차는 한국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팔기 위해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와 통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서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압둘라 중령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독일제 대비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우수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과 현지화 생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무기 수출국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 반면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국방장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K2 도입안 우선 검토 목록에 올린다. 기술협력 논의 착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우리 국방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날 저는 부대 복귀길에 무기연구소 후배 장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한국 무기 씁니까? 소문은 정말이었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건 소문이 아니었어.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지.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는데 우리만 편견에 사로잡혀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식 보도자료에 한국과의 전략무기 협력 검토가 실렸고 외신 몇 곳에서도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CNN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한국 무기 선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보냈고 BBC에서도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 부상이라며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독일 무기업계 관계자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K2가 그렇게까지 나온 겁니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던 건가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 때 체면이 아니라 실전을 생각하더군요. 그들도 한국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진짜 존경할 만한 무기를 찾았다는 자부심이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의 국방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도입 검토가 공식 발표된 후 우리 군 내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선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연구 열풍이 불었고 각 부서마다 한국어로 된 기술 매뉴얼 번역본이 배포되었습니다. 처음엔 몇몇이 조용히 읽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작전실 회의 테이블 위엔 K2의 상세 기술 분석 자료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과 유럽 무기 매뉴얼만 있었던 곳에 한국어 번역본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산 소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미국과 유럽 무기를 그대로 들여오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한국과 같이 만든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에서는 한국과의 공동무기 커스터마이징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심지어 내년부터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정기 세미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우리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변화는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한국 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군사기술에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리 중위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이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국영방송에서 한국 무기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SNS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처럼 만들어야 한다. 겸손과 실력, 그걸 진짜 배워야 할 나라가 여기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무기라면 반신반의하던 분위기가 이제는 우리의 선택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게 맞다며 정부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훈련장에서의 연속 명중, 그 겸손한 한마디, 그 진심이 이처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한 장의 보고서가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꾼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정직한 증언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과의 관계가 무기 거래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기술 교류, 심지어 청년 장교들의 단기 교환 프로그램까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지휘 체계, 전투 철학,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 구조를 배우고 싶다. 이건 어느 젊은 장교가 회의에서 직접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 시스템 전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리 국방대학원에서 한국방산학과가 신설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방 철학과 조직 문화까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압둘라 중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무함마드, 당신이 가져온 변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군 전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본 것을 정직하게 보고했을 뿐입니다. 변화를 만든 건 한국의 실력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들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 그것은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밝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분투하는 작은 반도 국가, 기술은 뛰어나도 전통이 부족한 나라. 하지만 지금 저는 누구보다 한국의 무기를 존중하고 그 기술과 정신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태극기 배지가 그 변화를 상징합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전차의 성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것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 없는 단단함이 제 안의 오만과 편견을 녹여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보여준 겸손함 속에서 저는 진정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의 조용한 준비성에서 깊은 프로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K2 전차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타깃을 꿰뚫던 그 순간 저는 기술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기계 뒤에는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고 그 신념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과 겸손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중령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늘 준비해야 하고 늘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시는 사치였죠. 대신 그들은 묵묵히 실력을 쌓았고 조용히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목격한 놀라운 성능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한국 장교단이 귀국을 앞두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진심을 준비합니다. 그 마지막 인사에서도 그들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 남겼을 뿐입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한국과의 무기 도입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K2 전차 48대와 K9 자주포 24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협정도 함께 맺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고객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실전 경험이 결합되면 더욱 뛰어난 무기 체계가 탄생할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엔 태극기 배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배지 속에는 단지 한국이란 나라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술을 만들고 사람을 존중하는 한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지는 제게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겸손하게 배우라고, 진심으로 일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증명되고 마음에 남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K2 전차가 아니라 편견을 깨뜨리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날 한국에게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조용히 제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진심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기술의 벽. 한국은 조용히 그 벽을 넘어 방법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도 언론을 통해 떠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실험 결과로 세계 항공 기술계를 조용히 뒤흔든 나라. 회의장엔 정적이 흘렀고 기술 강국들의 얼굴에는 믿기 힘든 충격과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게 그러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방하고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미국 항공엔진 기술자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 기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그랜트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한 항공엔진 개발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기술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테스트와 실패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제 손을 거쳐간 합금 블레이드만 해도 수천 개는 넘을 겁니다. 항공엔진이라는 건 단순히 열을 견디는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 안엔 기류를 다루는 계산, 원심력에 버티는 구조, 그리고 수명을 버텨내는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기술보다는 조립과 조율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들이 미국산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고는 있지만 설계에서부터 시작해 항공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해낸 사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그런 생각을 품은 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 터빈 심포지엄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행사장은 세계 각국의 기술자들로 북적였어요. 유럽, 일본, 러시아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연구 성과를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전 세션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술 자료와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최신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포스터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오전 내내 여러 발표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약간의 개선점이 있는 정도였죠. 그 발표는 오후 일정의 중반쯤이었습니다. 한국방산기술연구소 소속으로 소개된 발표자는 TIT 1550도에서 30분 이상 안정운전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엔진이 아니라 CJ 모듈 기반의 실험이라는 설명도 곁들였지만 그래도 그 수치는 우리 연구소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어요.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수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발표자가 보여준 데이터와 그래프들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정밀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수사 없이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묵직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옆자리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험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상용화가 어렵지. 중국 국영항공기술원에서 온 린타오였습니다. 그는 한국 측을 가리키며 피식 웃더군요. 그 나라는 늘 뭔가를 조립하긴 잘해. 근데 자기 머리로 만든 건 글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가능했을까? 단순히 실험 조건에서 나온 수치 아닐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발표가 진짜라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기술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한국 발표자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답에는 확신과 겸손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 있던 편견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큰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발표 당시 사용됐던 실험 데이터를 요약한 문건이 저희 연구소 내부 기술팀으로 회람됐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가 공개된 건 아니었고
일부 온도 유지 데이터와 소재 분석 결과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순간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TIT 1550도, 30분간 안정 유지, 소재 변형률 1% 미만, 냉각 채널의 열분산 곡선도 안정적. 그건 수치 하나하나가 허투루 흘려볼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왔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시험 결과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보통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실험은 데이터 편차가 크기 마련인데 한국팀의 결과는 마치 오랫동안 다듬어온 듯한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몇몇은 노트북으로 자신들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보고서 말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상용화 전 단계이며 소재 열화 분석과 반복 실험이 추가로 필요함. 즉,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명백히 가능성을 입증한 수준이라는 뜻이었죠. 연구소 내 시니어 엔지니어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냉각 채널 설계에 너무 집착했나봐. 그들은 소재 자체의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췄어. 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린타오와 호텔 근처의 바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태연하게 묻더군요. 오늘 그 보고서 봤어? 봤지. 제가 짧게 답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게 진짜면 우린 자존심 문제요. 우린 WS15를 만들기 위해 20년 넘게 돈을 부었어. 그런데도 아직 고온에서 블레이드가 휘는 걸 못 잡고 있단 말이지. 린타오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했고 서방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가 쫓아야 할 대상이 다른 아시아 국가라니 그에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쪽을 슬쩍 보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소. 뭔가 빠뜨린 거 아닐까? 데이터든 조건이든.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간과했던 곳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갈라지는 두 개의 생각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 수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혹시 그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이 그 데이터를 마주한 제 눈앞에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에서 나와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방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 연구 분야, 그동안의 성과들, 이전에는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 엔진 블레이드와 관련된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린타오의 말처럼 어쩌면 저건 그냥 실험실 안에서나 가능한 쇼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기술자의 연락처를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교류나 문의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데이터 검토에 감사한다는 짧은 인사에 불과했죠. 사실 그 이메일을 쓰는 제 손끝은 부끄럽게도 다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막연한 직감이 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항공 엔진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믿음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죠.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세계관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문득 벽에 걸린 항공 엔진의 단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 복잡한 기계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소수의 나라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부서의 기술 전략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자료에는
한국 측 실험 성과에 대한 요약 검토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소재는 기존 F 블레이드 합금 대비 열팽창 개수와 필요한계에서 통계적으로 우세하며 냉각 채널 설계 역시 열 분산 효과가 뚜렷함. 다만 시제품 수준의 결과이며 반복성 미창공기 적용 가능성은 검증 필요. 회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 데이터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우리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로버트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야. 체계적인 접근법과 꾸준한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해.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 그들이 어떻게 이 결과에 도달했는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너무나 정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결과의 과장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해냈는지를 외치는 대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태도만이 보였거든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그들의 실험 방법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결과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한계점도 명확하게 기술했어요. 이는 매우 드문 접근법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만 강조하고 실패는 최대한 숨기려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까지도 투명하게 공유하며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증명했고 조용히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자신들의 내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우리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 제시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고의 공과대학을 졸업한 유망주였죠. 마이클, 이 데이터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한국 팀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국적이나 출신보다 순수한 기술적 호기심이 더 중요했던 거죠. 린타오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 보고서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한국은 조용히 우리를 앞질렀다는 뜻이오. 중국은 늘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그냥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지.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인정, 어쩌면 부러움까지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있어 우리는 항상 보여주기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하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에 대한 우월감이 어쩌면 그들 앞에선 무책임한 자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만 여겼던 나라가 이제는 깊은 호기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다루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저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레 한국 기술자 측에 추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정식 회신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제가 요청한 몇 가지 여력학 관련 데이터를 비상업적 검토 목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 답장에는 복잡한 기술 용어보다 더 인상 깊은 말이 한 줄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팔기 전에 기술을 지키는 방법부터 배웠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술을 개발하면 바로 상용화와 수익 창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지키고 성숙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이 보내온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표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험 결과 이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저한 검증 과정과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의 흔적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술을 만들면 그걸 얼마나 팔 수 있을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며 그걸 얼마나 오래 보호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한 겁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온도 상승 곡선, 소재 수명 예측, 열화 시뮬레이션 외에도 시험편 100개 이상을 반복 테스트한 피로도 그래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실험을 그렇게까지 반복해야 했을까요? 단지 수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갖고 그 과정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연구실에서
저는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단순히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수백 번의 반복과 검증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강한 성공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이죠. 데이터 말미에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간략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기술을 완벽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온도, 더 긴 유지 시간, 더 적은 변형률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번 성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다고? 같은 부서의 한 동료가 자료를 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네. 그 말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을 대하는 태도,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1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F 엔진 개발 막바지, 상업화 일정에 쫓겨 수명을 줄여도 되는 수준의 합금 타협안을 제시했던 회의. 그땐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적당히 괜찮은 수준에서 타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그들이 가진 끈기와 열정,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들이 쌓은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만든 구조였고 책임으로 다져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그 조립국은 어느새 독립적 철학을 갖춘 기술국가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제 마음에 더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다음 날, 저희 부서에서는 긴급 기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의 시제 엔진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 회의실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부서장뿐만 아니라 연구소 이사까지 참석했으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는 한국 측이 공개한 데이터와 우리 연구소의 최신 실험 결과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미묘한 차이였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격차를 의미했죠.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 부분에서 그들의 우위는 명백했습니다. 회의 초반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상용화 가능한 수준일까? 혹시 발표용으로 조정된 결과는 아닐까? 그런 의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술 우위를 자랑해온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몇몇 실험 데이터 검토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실험은 분명히 기술적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결정 초합금의 고온 내구성과 필름 쿨링의 분산 효율 모두 우수했고 무엇보다 데이터 간 일관성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나 그 결과가 진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실험 결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적 우월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경쟁 기술의 등장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방향 감각의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하고, 더 빠른 기술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며 나아갔던 것이죠. 데이터 분석팀의 수석 연구원인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들의 실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결과의 안정성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재의 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어요. 이건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의 실험과 조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날 오후 기술 전략 책임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30년 목표로 잡았던 실험이 다른 곳에서 먼저 실현됐다면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류를 모색해보는 게 옳습니다. 그의 발언에 몇몇은 동의했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한국 측과의 기술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교류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학술 차원의 접근이었죠. 그래도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로비에서 린타오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이걸 그냥 조립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한국은 그동안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거지. 우린 늘 성과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실험실을 지켰던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만을 자랑스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린타오는 커피 한 모금을 넘기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젠 우리가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그저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온도 수치 하나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 절제, 그리고 철학이 기술을 움직였고 그 중심엔 조용하지만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면허 생산의 조력자가 아닌 기술의 독자적 주체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자세, 철학까지도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홀로 앉아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던 한 장의 이미지, 고운 에어 블레이드의 현미경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호텔룸의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그 이미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직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밀하게 배열된 결정 조직, 열에 의해 뒤틀리지 않은 블레이드의 가장자리, 냉각 채널이 남긴 미세한 흔적까지. 그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 번의 실험과 수년간의 반복이 빚어낸 신념의 결과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방산기술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연구 역사와 성과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문구나 과장된 표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나열하고 있었죠. 그 태도에서도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기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보다 감내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껏 저에게 기술이란 몇 도를 버티는가, 몇 분을 유지하는가, 누가 먼저 양산에 성공하는가로 나뉘는 싸움이었습니다. 숫자와 성능, 그리고 상업적 성공이 기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달랐습니다. 이건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침묵의 증명서 같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 위해 만든 구조물. 그 안엔 오직 숫자가 아니라 시간, 인내, 책임, 그리고 조용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함께 일했던 젊은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빠른 결과, 화려한 성과를 원했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모토 아래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깊이보다는 속도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기술이라는 것이 단지 성능의 증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이 선택한 방향의 집합체였고 그 방향이 곧 그 나라의 풍도하다는 것을요.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발표나 대대적인 홍보 없이 오직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보다 어떻게 숨기고, 지키고, 끝까지 지켜냈는지에 저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것은 기술 이상의 것, 어쩌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보냈던 간단한 문의 메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실험 단계에서 국제 공동 검토의 형태로 협력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 연구소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메일을 작성하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결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주도권을 쥐고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배우고자 했고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메일을 보내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 협력 제안이 아니라 겸손한 배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그 나라는 처음으로 기술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교류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심포지엄 폐막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소규모 기술 토론에서 한국 기술자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포지엄 첫날 발표를 했던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아마도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에서 10여 명의 기술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항공 엔진 블레이드의 내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각 나라에서 시도했던 접근법과 한계점들이 공유되었죠. 한국 기술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실험에서 중요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때도 겸손한 말투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실험실 수준입니다. 항공기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더는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했는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5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가 결국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실패는 감추려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들의 취약함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명확함, 그리고 깊은 전문성이 존경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정식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들의 과정, 깊이 존경합니다. 그의 눈이 잠시 동그랗게 커지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그 순간 저의 말이 단순한 외교적 인사로 들리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한 기술자가 또 다른 기술자에게 건넨 진심의 경의였으니까요. 우리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연구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우리 연구소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대화는 경쟁이 아닌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로비에서 린타오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 없이 앉아있던 그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과보다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부끄럽더이다. 우린 누가 먼저 공개하고 누가 먼저 베끼는지만 고민했어. 그들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린타오의 말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른 나라의 접근 방식에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웃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내겐 늘 조립 국가였는데 지금은 잘 지어진 구조물 같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조롱이 아니라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말보다 훨씬 깊은 전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번 심포지엄이 제게 준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제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며칠 후, 이 회의에 참가했던 유럽, 중동, 동남아의 몇몇 기술 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해당 실험에 대한 기술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적 기술의 대화 테이블 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선전도, 수치도, 광고도 없이 오직 조용한 실험 하나로 이뤄낸 성취,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1550도에서 30분간 유지라는 짧은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뒤에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그걸 믿고 기다려준 사회가 있었음을 이제야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서 받은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기술이 가장 멀리 간다는 말,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하나의 철학,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는 어떤 화려한 홍보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그 심포지엄 회의장 한복판에서 제가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놀랐고 믿을 수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컨퍼런스가 아니라 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도전받고 새롭게 재정립되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면 그건 단순한 기술적 반응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된 틀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였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저의 편견, 저의 고정관념, 어쩌면 저의 오만함이 깨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나라가 이제는 깊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능을 경쟁했고 스펙을 숫자로 나열하며 우열을 가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기술을 이기는 도구로 시장 점유율을 위한 무기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우리보다 뒤처진 국가들을 덜 발전된 나라로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책임의 언어로 대했고 믿음의 형식으로 다듬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이 결국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한 번도 외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실험 하나하나에 침묵의 확신을 담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끝까지 데이터를 쌓아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화려한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단단한 기초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결국 오늘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겠죠. 이제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나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낮추며 미국 동부의 하늘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를 밝히듯 개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한 나라의 기술력을 형성하는 것이겠죠. 저는 지금도 기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이번 경험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어쩌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다주는 우월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술이란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성능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와 마음이 결국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겠죠. 비행기가 착륙하자 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 측에서 공동 검토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짧은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저에게는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 친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가능하게 해준 그날의 회의장을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회의장은 내 오만을 깨우는 교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작은 나라가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왔는지를요.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끈기, 겸손함, 그리고 확고한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결국엔 해내고야 마는 진짜 기술국가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리며 저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겸손한,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 한국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